사실 내가 미경 씨 보려고 매일 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던 거 알죠? 미경 씨가 평생 고생하며 일궈온 식당,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노년엔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입니다. 인천 골목에서 15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저에게 그는 처음으로 품격 있는 여자라는 옷을 입혀준 사람이었죠. 로맨스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는 늘 저에게 음식이 예술이다. 이런 골목에 있긴 아까운 솜씨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래, 내가 원한 건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노고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따스함이 느껴졌죠. 그의 세련된 말투와 따뜻한 손길은 제 마음의 빗장을 너무나도 쉽게 열어젖혔습니다. 평생 남의 배만 채워주던 내 손에 꽃다발을 쥐어주며 이제는 대접받는 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학 교수 와이프라는 호칭과 함께 화려한 아파트 문이 닫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간 순간 내가 마주한 건 로맨스가 아니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남편의 격한 식단 관리에 이어 남편 아들 내외의 식사까지 챙겨주던 어느 날 우연히 서재에서 들려온 통화 소리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분은 식당 하던 분이라 그런지 버티는 게 다르네. 꽤 오래 버틸 것 같아. 아버지도 만족하시니까 다행이지.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인천 남동구의 좁은 골목은 아직 차가운 어둠이 낮게 깔려 있었지만 제 가게 미경식당의 창문은 벌써 뽀얀 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이 고단한 일과가 내 인생의 전부였죠. 큼지막한 육수 솥에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대파 뿌리를 듬뿍 넣고 푹 우려낸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면 나는 비로소 무거운 몸을 깨우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준비를 마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쌀을 씻어 안칠 때 손끝에 전해지는 서늘함은 내가 혼자서 이 세상을 버티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6시가 조금 넘자 고요하던 골목의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개인 택시 기사 박 씨였어요. 그는 밤샘 운전의 피로가 훈장처럼 박힌 퀭한 눈으로 식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속 확 풀리는 북어국 한 그릇 주쇼. 어우, 밤새 취객들 상대하느라 명줄이 10년은 줄어드는 줄 알았네. 세상 천지의 예의라고는 쌈 싸먹은 놈들이 왜 이리 많은지 나원참. 나는 말없이 뽀얀 국물을 국자로 듬뿍 떠서 내놓았습니다. 밥공기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꾹꾹 눌러 담은 흰쌀밥과 함께였죠. 박 기사님, 밥 좀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면 누가 운전대 잡아주나? 여기 오늘 새벽에 갓 버무린 겉절이도 좀 들고. 속이 든든해야 길 위에서 사고가 안 나지. 박 씨는 코를 박고 밥을 먹으며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미용실 원장 영숙이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건을 목에 두른 채 들어왔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옆집 상가 주인과 주차 문제로 싸운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언니 말도 마요. 그 집은 왜 남의 가게 앞을 제 집 마당인 양차를 대놓고 적반하장이라니? 내가 아침부터 혈압이 올라서 가위질이나 제대로 하겠어? 언니표 된장찌개 아니면 정말 화병 나서 쓰러질 것 같아. 나는 영숙의 푸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뚝배기를 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식당 안을 채우자
어느덧 인근 공장의 최 반장까지 부하 인부 셋을 데리고 자리를 잡았어요. 최 반장은 요즘 공장 가동률이 예전만 못해 다음 달 월급 맞추기가 걱정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식당 안은 순식간에 삶의 애환과 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주방과 홀을 쉴 새 없이 오가며 그들의 푸념을 다 받아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테이블 8개가 쉴 새 없이 돌았고 나는 머릿속으로 손님들의 도착 순서와 메뉴를 기계적으로 계산하며 자리를 배치했어요. 주방 동선이 1초라도 꼬이지 않게 직원인 현자 언니에게 날카롭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니 3번 테이블 빨리 치우고 바로 제육 둘 나갑니다. 물통 비었으니까 저기 구석부터 채워주고요.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손님 한꺼번에 몰리네. 장사는 그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존 게임이었어요. 단골들의 입맛은 물론이고 그들의 지갑 사정과 오늘 아침 기분까지 살피며 판을 짜야 했죠. 오후 2시가 되어 폭풍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영수증을 정리할 때면 손가락 끝에 빳빳한 돈의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감도 잠시였어요. 이번 달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다시 확인하니 미간이 절로 깊게 패였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치솟는 채속가 그리고 속 썩이는 가스비까지 따져보니 남는 건 손목 터널 증후군과 욱신거리는 무릎뿐이라는 탄식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죠. 돈 앞에서는 나도 지독할 만큼 냉정해졌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장부와 맞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며 영수증을 뒤지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친구 순자가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순자는 가게 구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땀에 젖어 얼룩진 내 앞치마를 안쓰러운 듯 쳐다보았죠. 야, 미경아. 너 얼굴이 아주 흑빛이다. 언제까지 이 좁고 쾌쾌한 구덩이에서 국물이나 적고 살래? 너도 이제 63살이다. 관절 다 나가서 병실에 있기 전에 몸 좀 챙겨.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행주를 꽉 짜서 테이블을 박박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이 식당이 하루라도 돌아가니? 돈 벌어야 나중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지. 아들놈 장가 보낼 때 보태준 돈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 내 몸 하나 고된 게 낫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더 죽기보다 싫어. 자식은 무슨. 명절에나 코빼기 비치는 아들놈 믿지 말고 내 곁 지켜줄 사람이나 찾아봐. 너처럼 억척스럽게 장사만 하는 여자 보면 남자들이 생활력 하나는 최고라고 좋아할 거다. 순자의 재혼 이야기에 나는 괜히 콧방귀를 크게 뀌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슨 사람.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 귀찮게 누구 뒷바라지하며 살 일 있니? 난 지금이 제일 편해. 내 맘대로 자고 내 맘대로 일어나고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기세는 밤이 되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 10시 영업을 모두 마치고 무거운 다리를 끌며 돌아온 집은 차디찬 정적만이 나를 반겨주었죠. 불을 켜기도 싫어 신발장 근처에 가방을 툭 던져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켜자 흘러나오는 유행가 소리가 텅 빈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려야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혼자 앉은 작은 밥상 위에는 식당에서 남겨온 식은 반찬 몇 가지와 물기를 머금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곁들일 소주 한 병. 하루 종일 수백 명의 손님들 밥그릇은 산처럼 꽉 채워주면서 정작 내 집 밥그릇은 늘 반쯤 비어 있었죠.
텅 빈 방 안에서 들리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남은 수명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지금 내 모습은 식당 사장 여장부 한미경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여자 한 명이었어요. 겉으로는 골목의 여왕이라 불리며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이미 지독한 고독으로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피곤한 일들을 시시콜콜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활기찬 소리를 들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같이 먹고 싶다는 욕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두드리며 침대 위에서 수십 번을 뒤척였습니다. 순자가 던지고 간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며 잠을 방해했죠. 사람 좀 곁에 둬라는 그 짧고도 묵직한 한마디. 나는 정말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어둠 속에서 마주한 진실은 늘 혼자 견뎌야 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 팔자는 그냥 이대로 평생 뜨거운 화구 앞에서 땀 흘리며 늙어갈 팔자라는 거였죠. 퇴근에 집에만 오면 외로움이 밀려오지만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가게 문을 열고 씩씩하고 억척스러운 사장님 연기를 시작하겠죠. 장사가 유난히 고되었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그릇들과 끈적한 테이블, 그리고 욱신거리는 마디마디의 통증이었죠. 나는 주방 구석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여느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부드럽고 묵직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든 건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아직 식사 가능한가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어요. 그곳엔 회색빛이 섞인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한눈에 봐도 기품이 흐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셔츠에 짙은 네이비색 카디건을 걸친 모습은 땀 냄새와 기름기 가득한 우리 식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정우는 내가 안내하기도 전에 구석진 자리 대신 식당 전체가 잘 보이는 중앙 좌석에 앉았어요. 그는 메뉴판을 훑어보는 대신 내 식당의 낡은 벽지와 삐딱하게 놓인 테이블들을 아주 세심한 눈길로 관찰했죠. 그 눈빛이 무례하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괜히 긴장이 되어 마른 침을 삼켰어요. 정우는 메뉴판 가장 위에 있는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쟁반을 차려냈습니다. 정우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수저를 들지 않았어요. 먼저 코끝으로 향을 음미하고는 아주 정갈한 동작으로 밥을 반 공기 덜어냈죠. 그러고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무언가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어요. 음식이 참 정갈하네요. 사장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즘 식단 조절 중이라 밥을 좀 덜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젠틀해서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정우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부르더니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주제넘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은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테이블 배치만 조금 바꿔도 손님들의 동선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조명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따뜻한 색으로 바꾸면 음식 색깔이 훨씬 맛있어 보일 텐데 말이죠. 그의 말은 정확했어요. 내가 늘 고민만 하던 지점들을 족집게처럼 집어냈죠. 전직 건축학과 교수였다는 그의 소개에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 투박한 단골들의 거친 말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세련된 조언을 들으니 마치 내가 대단한 전문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정우는 이틀이 멀다 하고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는 올 때마다 과하지 않은 칭찬으로 내 자존감을 세워주었죠. 손님들이 가득 찬 홀에서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나를 치켜세우곤 했어요. 역시 사장님 음식은 예술입니다. 이런 감각을 가진 분이 골목에만 계시기엔 너무 아깝네요. 크게 한 식당이라도 운영하셔야 하는데. 그 말에 영숙이나 박 기사 같은 단골들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쑥스러우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평생을 억척스럽게만 살아온 나에게 정우는 처음으로 품격 있는 여자라는 옷을 입혀준 사람이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우는 직접 도면까지 그려오며 열성을 보였죠. 사장님, 메뉴판 글씨체 하나가 식당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여기 이 샘플들 중에서 골라보시겠어요? 제가 아는 데다 부탁해서 사장님의 세련된 감각에 어울리는 걸로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정훈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 그의 화려한 배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느 늦은 저녁 정리를 마치고 앉아 있는 나에게 정훈이 건넨 한마디 때문이었죠. 미경 씨,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만 곁에 두세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남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불 앞에서 살았던 나에게 처음으로 내 마음의 허기를 물어봐준 사람이었죠. 로맨스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공허했던 가슴이 차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노고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정우는 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저염식을 고집했고 항상 혈당 체크기를 들고 다녔어요. 나는 정성껏 저염식 반찬을 따로 만들어 내놓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정우는 내 손을 살포시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경 씨가 차려준 밥상을 먹으면 정말이지 든든하다니까요. 하루라도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알아요? 미경 씨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워 나는 도저히 그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를 보살펴줘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까지 들기 시작했죠. 그와 함께 식당의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고 조명이 따뜻해질수록 내 마음의 색깔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둡고 칙칙했던 내 일상이 정훈이라는 빛을 받아 반짝거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식당 마감 후에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정훈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얼마나 화목하고 다정하며 또 저 같은 따뜻한 새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은근히 내비쳤죠. 제 아들 녀석도 건축 설계를 합니다. 나중에 사장님 식당을 더 크게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버텨온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능력까지 존중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정훈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내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는 식당의 단골을 넘어 내 일상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었어요.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문 쪽을 살피게 되었죠. 정우는 그런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예쁜 꽃 한 송이나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경 씨,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죠? 이 꽃이 미경 씨 미소를 닮아 참 곱길래 가져왔습니다. 그의 칭찬은 달고 다른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껴도 되는 걸까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정우는 그럴 때마다 나의 자존감을 한껏 올려주었죠. 나는 더 이상 늙고 지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정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아파트로 나를 초대하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미경 씨, 우리 가족들에게 당신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애들도 당신 이야기를 듣고 벌써부터 기대가 크거든요. 이제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터질 것만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저는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초대받은 아파트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정훈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서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정훈의 아들인 도연과 며느리 나리가 미소를 띠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특히 며느리 나리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상냥했고 눈빛에서는 존경심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어찌나 칭찬을 하시는지 제가 정말 뵙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오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아요. 나리는 아직 아무런 관계도 정립되지 않은 저를 자연스럽게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너무 낯설어서 가슴이 철렁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식당 사장으로만 불리다가 이렇게 격식 있는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호칭이 저와 이 가족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주는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어요. 아들 도연은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답게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훈이 제 식당을 도와준 이야기를 하며 앞으로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열했죠. 그들은 저를 단순히 아버님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미 이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실 혼자 계실 때 건강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뵙고 나서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희는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연의 듬직한 말에 정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나 던졌어요. 미경 씨, 사실 내가 미경 씨 보려고 매일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던 거 알죠? 이제 우리 서로 나이도 있는데 혼인신고 같은 복잡한 절차는 천천히 생각합시다. 일단 우리 같이 살면서 서로 맞춰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다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정훈의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동거라는 말이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정우는 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듯 아주 세심하게 말을 이어갔죠. 미경 씨가 평생 고생하며 일궈온 식당,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입니다. 이제는 남의 배를 채워주는 일 대신 우리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기며 살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무료해지면 그때 다시 애들 도움받아서 더 좋은 가게 차리면 되잖아요.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몇십 년 넘게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장사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무거운 쟁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아들조차도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정훈 씨 가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미경 식당을 정리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단골들의 얼굴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훈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육볶음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배고파 죽겠네. 박 기사의 투정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평소 같으면 웃으며 받아쳤을 제가 그날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게를 내놓았고 권리금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간의 세월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단골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화를 내기도 했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정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장님 밥 어디서 먹으라고요? 정씨 아주머니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정우는 가게 정리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류 절차부터 자금 흐름까지 그는 마치 제 대리인처럼 열성적으로 도와주었죠. 그럴수록 저는 정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식당의 짐을 다 뺀 마지막 날, 저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밴 기름 냄새와 낡은 테이블들이 저를 붙잡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문을 잠그고 돌아섰어요. 제 손에는 정훈의 따뜻한 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제 인생의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정훈의 집으로 이사하는 날, 도연과 나리는 양손 가득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리는 제 짐을 직접 정리해주며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죠. 어머님, 이제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아버님이랑 오붓하게 지내시면서 건강만 생각하세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들의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외롭게 버텼던 지난 날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정훈이 나지막이 던진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미경 씨, 내가 말했죠? 노년엔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라고요. 이제부터 우리 같이 건강 관리 잘하면서 지내봐요. 저는 그렇게 제 평생의 일터를 버리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그날 밤 정우는 제 손을 잡고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경 씨,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애정보다는 무언가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며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운의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짐을 옮긴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아침마다 고층 아파트 거실 가득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먼지 하나 없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면 내가 정말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 달콤한 환상이 현실이라는 날카롭고 차가운 칼날에 베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주방의 주인이었어요. 분명 정우는 나더러 이제는 좀 쉬라고 했지만 정작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가스불 앞에 서 있는 건 예외 없이 언제나 저였습니다. 며느리 나리는 퇴근길에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들러 반갑게 인사하며 아주 자연스럽고 은근하게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죠. 나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은근한 명령조 말투가 가끔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밖에서 사 먹는 조미료 가득한 음식은 질색하시잖아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해주셔야 아버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저는 요리엔 정말 젬병이라 어머님만 믿을게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몰라요. 칭찬인 줄 알고 바보같이 웃으며 넘겼던 그 말들이 어느새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면 부은 다리를 좀 뻗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운의 까다로운 입맛과 건강 상태라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장부에 꽁꽁 묶이게 된 셈이었죠. 특히 정운의 태도는 동거한 지 얼마 가지 않아 점점 권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식당에서 나를 치켜 세워주며 매너 있게 굴던 그 관대하고 넉넉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동거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식사 시간에 터졌습니다. 저는 정운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철 채소와 정성껏 끓인 청국장을 정성스레 내놓았어요. 그런데 정운은 수저를 들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미경 씨, 내가 분명히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최소한으로 거의 없다시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청국장, 내 입에는 너무 짭니다. 당신 식당에서 하던 그 조미료 넣는 버릇 못 버리면 내 몸 다 망가져요. 노년엔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라고 내가 몇 번을 입이 닳도록 말합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멍해졌습니다. 백반집 사장으로 동네 입맛을 평정했던 자부심이 단번에 짓밟히는 기분이었죠. 죄송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울한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분명 저염 된장을 쓰고 미원도 한 꼬집도 벌벌 떨며 조심해서 넣었는데 말이에요. 정우는 제 당황한 표정은 안중에도 없었죠. 앞으로는 매 끼니 소금이나 설탕 얼마나 넣었는지 나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부터 미경 씨가 같이 할 일들이에요.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하니까 어기면 안 됩니다. 그가 내민 종이에는 기상시간부터 식사 메뉴와 운동량, 복용약물까지 빼곡하게 적어야 하는 칸들이 촘촘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무슨 간병인한테나 줄 법한 지시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죠.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왔지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고 또 의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정운이 정해놓은 톱니바퀴 같은 규칙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정확히 고정되었고 단 1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간식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점심, 저녁 메뉴도 허락을 받아야 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너무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져서 평소 좋아하던 단팥빵 하나를 사들고 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죠. 지금 손에 든 거 뭡니까?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혼자 그런 걸 먹고 다니는 거예요? 미경 씨, 내가 당신 몸 관리도 내 관리라고 했잖아요. 정우는 차갑게 웃으면서 제 손에 든 빵 봉투를 그대로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 인자하던 교수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상대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구만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빵을 보며 수치심과 서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빵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이 집이 과연 내가 그토록 꿈꾸던 따뜻한 보금자리인지 심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큰 공포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깨어나갔더니 정훈이 소파에 주저앉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손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 같았습니다. 정훈 씨,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내 말 들려요? 저는 너무 놀라 그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죠. 그는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지 멍한 표정으로 꺽꺽거리며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저혈당 쇼크인 것 같았어요. 저는 허겁지겁 주방으로 달려가 사탕과 설탕물을 챙겨와 그의 입에 강제로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훈의 눈에 간신히 생기가 돌아왔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웃으며 제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런 일들이 저는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나리가 들러 거실을 정리하며 툭 던진 말은 제 의심에 날카로운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오시니 아버님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사실 지난번 분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치듯 나갔는데 역시 우리 어머님은 책임감이 대단하시다니까요. 아버님이 좀 까다롭고 성격이 예민해지긴 해도 어머님이 잘 챙겨주실 거라 믿어요. 저희는 어머님만 믿어요. 지난번 분이라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리는 얼른 화제를 돌리며 제 손에 보란 듯이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정훈이 준 체크리스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문득 식당에서 단골들에게 밥그릇을 고봉으로 쌓아주며 호탕하게 웃고 떠들던 제 모습이 미치도록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몸은 부서질 듯 곧했어도 마음만은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 구실을 했는데 지금의 나는 넓고 화려한 아파트라는 감옥에 갇힌 이름 없는 무국 간병인일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정훈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구석 깊은 곳에서 발견한 약 봉투에는 제가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신부전이라는 단어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슐린 주사통이 놓여 있었죠. 익숙한 병명 뒤로 서늘한 공포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훈은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는 수준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관리가 매우 까다로운 중증 환자였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저를 달콤한 말로 유혹해 이 집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죠.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던 그 모든 배려가 사실은 저를
공짜로 부려먹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통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리는 거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훈의 비싼 영양제를 챙기고 있었고, 정훈은 안방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습니다. 미경 씨, 내 양말 어디 뒀어요? 대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점심 식단 당장 가져와 봐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전직 교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하고 꾸짖고 관리하는 주인의 목소리, 딱 그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병을 알게 되고도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을 테니까요. 괜히 내가 말을 꺼냈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 그냥 잠잠히 지내는 쪽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훈과 함께 산 지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익숙해졌지만 제 마음은 갈수록 무겁고 딱딱하게 굳어갔죠. 매일 3번 정훈의 혈당을 체크하고 그가 먹을 저염식 식단을 짜는 일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먹을 밥을 따로 하기도 귀찮아 같이 먹다 보니 저에게는 간이 맞지 않아 비위가 상하고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 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 간호사 정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익숙한 솜씨로 가방에서 의료기구들을 꺼냈어요. 그녀의 눈빛은 아주 날카롭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훈은 미라가 오자마자 평소의 그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지적이고 예의 바른 은퇴 교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미라에게 인사를 건넸죠. 정 간호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분에 제 건강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미경 씨가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보는지 모릅니다. 정훈의 그 가식적인 말투를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와 정훈은 서재로 들어가 무언가를 체크하고 나오더군요. 저는 정훈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미라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 정 간호사님, 실례지만 원래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뭘 그렇게까지 자세히 봐주러 오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미라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모르셨어요? 정훈 어르신 당뇨병이 아주 심각하세요. 신장 수치도 안 좋고 합병증 위험 때문에 인슐린 주사 용량 조절이 조금만 틀어져도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시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기도 해요. 단순히 식단 관리만 해서 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투석도 하셔야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순간 제 머릿속을 무거운 둔기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 병의 무게를 알면 도망칠까봐 입을 닫았던 걸까요? 숨길 일이 뭐가 있다고 저에게 이토록 철저히 비밀로 했는지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미라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도연과 며느리 나리가 집에 돌아와 여전히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굴었지만 제 귀에는 그 상냥함이 독이 든 사탕처럼 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던 찰나 반쯤 열린 서재 문틈으로 도연의 통화 내용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래,
이번 분은 식당 하던 분이라 그런지 버티는 게 다르네. 식단 관리가 아주 완벽해. 간병인 쓰는 것보다 돈도 훨씬 안 들고 아버님도 너무 만족하시니까 다행이지. 아마 이번 분은 꽤 오래 버틸 것 같아. 잘만 하면 아주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 수 있겠어. 도연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분이라니요. 저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아버님의 반려자가 아니라 그저 가성비 좋은 간병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더니 이내 거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나를 속이고 내 외로움을 이용해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나리가 주는 차를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내가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표 위에 이름이 올라간 소모품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민하다 며칠 뒤 시장에서 우연히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저를 보자마자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미경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내가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그 집 양반 소문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너 살기 전에 그 집에 여자들이 한두 번 거쳐간 게 아니래. 다들 병수발만 들다가 혼인신고 문제로 싸우고 도망치듯 나갔다더라. 너 그 집에서 지금 괜찮은 거야? 순자의 말은 제가 가졌던 의심의 마지막 조각을 완벽하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저는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순자야, 나 바보 아니야. 내가 식당하면서 어떻게 버텼는데 내가 저것들한테 순순히 당할 줄 아니? 걱정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어느덧 차가운 결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들은 저를 간병인으로 쓰고 버릴 생각이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골목에서 온갖 인간들을 상대하며 살아남은 미경식당 사장 한미경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정우는 여전히 저를 부려먹으며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웃으며 그의 수발을 들었어요. 정훈 씨, 오늘 식단은 특별히 신경 썼어요. 정 간호사님이 오셔서 당신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잘 챙겨야죠. 우리 정훈 씨를. 제 말에 정훈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손길을 참아내며 저는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는 나리가 제 눈치를 살피며 도연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칼을 갈며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일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내주실 거죠? 나리가 다가와 꼬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밤이 깊어 정훈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몰래 서재로 들어가 정훈의 약 봉투와 간호사가 두고 간 기록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통화 내용을 다시금 되새기며 일기장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어요. 내가 사랑을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표에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는 예감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자책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 역시 이제부터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그들을 속이면 되니까요. 이번 분은 오래 버틸 것 같다고?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버텨보지.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묘하게 들뜨고 활기찼습니다. 도연과 나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점심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이 내뱉는 숨결마다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성껏 북어국을 끓여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도연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아주 비장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버님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상의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주 특별하고 큰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버님 건강을 생각하면 지금 아파트보다는 공기 좋고 병원 접근성도 좋은 한적한 곳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리가 도연의 말을 낚아채듯 이어받으며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을 숨긴 채 억지스러운 감동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높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병원도 가깝고 환경도 최고인 옆 동네 신축주택이 하나 나왔거든요. 아버님 모시고 두 분이 오붓하게 지내시면 병도 금방 나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그 집 저희가 어머님 명의로 직접 마련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께 드리는 저희의 정성이자 보답이에요. 너무 좋으시죠? 명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흩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내 명의로 집을 준다니요. 세상에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는 걸 인천 골목에서 15년 장사하며 뼈저리게 배운 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거액을 쓴다는 건 그만큼 나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 지옥 같은 무극 간병의 굴레에 가둬두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나는 감동에 겨워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가늘게 떨며 대답했죠. 아니, 그게 정말이니? 내 명의로 집을 해준다고? 내가 뭐라고 이런 과분한 대접을 하니? 우리 아들도 해준 적이 없는 건데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니? 정우는 내 반응이 아주 만족스러웠는지 인자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이 징그러워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수줍은 새색시처럼 그의 가슴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 주파날은 쉴 새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덫이구나. 하지만 공포는 어느새 차가운 각오로 변해 있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며칠 뒤 우리는 옆 동네에 있는 신축주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담벼락에 작은 마당이 딸린 아주 근사하고 깔끔한 집이었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은근히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도연은 미리 준비한 복잡한 서류들을 탁자 위에 차르륵 펼쳐 놓았죠. 등기 서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이 서류 뭉치들이 내 인생을 다시 바꿀 무기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중개사가 명의자를 확인하며 물었을 때 나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내 판단력을 흐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사실 저희가 분가해서 따로 살게 되면 아버님 건강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님이랑만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셔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없으니까 오히려 두 분이 더 좋으시죠? 나리의 말은 칭찬으로 위장한 교활한 조종이었어요. 아버님을 평생 책임지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이 집을 받았으니 이제 넌 우리 집의 영원한 종이라는 낙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지네는 아버지를 나한테 넘기고 편하게 분가해서 살고 싶은 속내였겠죠. 그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도연과 나리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깊은 구덩이에 내가 아주 기쁘게 발을 들였다고 믿는 모양이었죠.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는 갑자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혈당 위기가 또 한 번 크게 터진 것이었어요. 미경 씨, 사탕 좀 빨리 줘요. 손이 떨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나 죽을 것 같아. 그는 내 팔을 으스러지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강한지 다음날 팔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였죠. 나는 아주 능숙하고 침착하게 사탕을 그의 입에 넣어주며 보살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리는 나를 주방 구석으로 슬쩍 불러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본인 명의 집도 생기셨으니 아버님 건강관리에 100배는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아버님 연세의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잖아요. 집값 생각하면 아버님 모시는 거 안 힘드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머님만 철석같이 믿고 저희 회사 일에만 전념할게요.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진정한 구세주세요. 나리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구세주라니 참으로 가소롭고 가당치도 않은 호칭이었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새 집으로 입주할 날이 머지 않았죠. 내 머릿속은 이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만약 금매로 내놓으면 현금이 얼마나 돌지 계산기를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등기 완료 문자만 오면 모든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그들이 짜놓은 판에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정우는 안방에서 콜록거리며 가래 끓는 소리로 나를 찾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지금 물 가지고 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들은 내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댄다고 믿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제안이 저에게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석자 한미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올라가는 순간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대로 흐르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내게 준 건 집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탈출구였습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그 탈출구가 완전히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내 휴대전화가 짧고 명쾌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자가 떠 있었죠. 소유권 이전 완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정우는 내 웃음소리가 자기를 향한 애정 어린 기쁨인 줄 알고 침대에서 흐뭇하게 나를 바라보더군요. 당신들의 그 알량한 계산이 결국 당신들의 목을 죄는 질긴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차분하게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새 집으로 갈 짐을 싸는 척했지만 실은 이 지옥 같은 집을 영원히 떠날 그리고 저들을 완벽하게 따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 완료 문자를 확인한 날부터 제 심장은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정운의 까다로운 식단을 챙기고 나리의 가식적인 애교에 장단을 맞춰주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세운 계획에 확신을 더해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구원투수로 등판한 사람이 바로 오랜 친구 순자였어요. 새집 입주를 며칠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훈이 낮잠을 자는 사이 저는 근처 공원 구석진 벤치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살피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제 손을 꽉 잡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미경아, 내가 미용실이랑 경로당 라인 싹 뒤져서 알아왔어. 너 지금 그 집 양반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전직 교수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짓거리가 아주 가관이야. 너처럼 식당하거나 돈 좀 모아둔 혼자 된 여자들 꼬셔서 동거하고 간병인처럼 부려먹다가 지발로 나가게 하던가 문제 삼아서 내쫓는 게 아주 패턴이더라고. 내가 이번에 우연히 그 집에서 살다가 나온 여자 한 명 직접 만나고 왔어. 순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제가 가졌던 모든 의심을 사실로 확정짓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철저하게 혼자 사는 여성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자신과 아들 가족의 무급 간병인을 수급해온 상사범이었던 거예요. 순자는 혀를 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 말로는 정훈이 아들놈이랑 며느리도 한패래. 아버지가 아프니까 간병비는 아깝고 자기들 손에 피 묻히긴 싫으니까 매번 새 어머님을 모셔오는 거래. 병수발 다 들고 나중에 꼬투리 잡아서 소송 걸겠다고 협박하면 여자들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간다는 거야. 순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책할 시간도 아까웠어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친절을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지만 죄는 늘 계획한 쪽이 짓는 법이지 속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순자야, 고맙다.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거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정훈의 서재 옆을 지나가는데 도연이 또다시 누구와 통화나는 내용이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의 듬직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열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렇다니까. 전문 간병인 쓰는 것보다 돈도 훨씬 안 들고 집안일까지 싹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아버지 당뇨 관리 안 돼서 사람 구할 때마다 골치 아팠는데 이번엔 로또 맞은 기분이라니까. 아버지가 저 여자 나간다고 할까봐 옆 동네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주자 하더라고. 이제 거기서 평생 책임지게 만들어야지. 우리도 이번 기회에 분가하고 너무 좋지 뭐. 통화가 끝나자 나리 역시 옆에서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믿고 감동하는 표정 봤어? 정말 가관이더라. 진명에 하나 넘겨주니까 며칠 좀 이상하시더니 기분 확 좋아지시는 것 봐.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 도로 찾아올 방법도 다 설계해뒀으니까 오빠는 걱정하지 마. 우린 그냥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면서 대접하는 척만 하면 돼.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분노는 하수 중의 하수였죠. 그 통화 녹취 파일은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제가 이 집에서 꺼내야 할 건 눈물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와 탈출할 수 있는 증거였죠. 저는 그날 밤부터 정훈에게는 더 다정하게 굴고 나리에게는 더 따뜻한 어머니인 척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보, 새 집으로 가면 더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나리랑 도연이한테도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요. 나 정말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제 가식적인 웃음에 정우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날 아침 순자가 소개시켜준 부동산에 들러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을까도 싶었지만 도저히 분해서 더 큰 선물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라 알 리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빨리 집을 처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덫에 가두었다고 믿었겠지만 실은 제가 그들의 무덤을 만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어머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같이 차 한잔 하세요. 나리의 목소리에 저는 부동산과 나누던 대화를 얼른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정말 고맙다, 얘들아. 그들의 방심이 커질수록 제 복수의 칼날은 더 예리하게 갈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가장 통쾌한 타이밍에 이 판을 엎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나를 팔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저 오만한 가족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죠. 폭풍우가 치기 전에 바다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고들 하지요.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그날 이후 저의 하루하루가 꼭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정운의 까다로운 저염식 반찬을 만들고 식단을 체크하며 지극정성인 척 연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 가방 깊숙한 곳에는 이미 현금 2억 원이 찍힌 통장과 그들의 추악한 속내를 담은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가 담겨 있었죠. 그들이 나를 가두기 위해 던진 주택이라는 미끼를 저는 이미 금매로 내놓아 현금화해버린 뒤였습니다. 제 명의였으니까요. 이사하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짐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도연과 나리는 마치 큰 승리를 거둔 장군들처럼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나리는 제가 끓여온 국을 한 수저 뜨더니 평소처럼 이빨린 칭찬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내일이면 새집 입주네요. 이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이 맛있는 밥 못 먹어서 어쩌나 싶어요. 너무 그리울 거예요. 나리의 그 오만한 명령에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서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리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나 내일 그 집으로 안 갈 거거든. 그리고 그 집 이미 팔았어. 잔금까지 다 받았고 어제자로 소유권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식탁 위에는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정우는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도연이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우리 돈으로 사들인 집을 왜 마음대로 팔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들인 집인데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판 거 맞냐고요? 저는 비웃음을 머금고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도연이 이번 분은 식당하던 사람이라 가성비가 좋다느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묶어둘 거라느니 떠들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나리는 사색이 되어 입을 벌렸고 도연은 할 말을 잃은 채 부르르 떨기만 했죠. 너희가 나를 간병인으로 뽑았다고? 가성비 좋은 무급 파출부? 너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내 명의로 된 집 내가 팔아서 내 인생 찾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까지 끝냈어. 너희가 준 그 집,
내가 속아서 이 집 들어와서 수발든 값으로 쳐서 가져가겠다는데 뭐, 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게 또다시 저혈당 쇼크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영과 나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제발요. 아버님 좀 도와주세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일단 아버님부터 살리고 봐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두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정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정훈 씨를 돌봤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연민이라는 감정도 이용당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아버님은 너희가 직접 챙겨야지. 간병비 아끼려고 나 같은 사람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직접 음식 해드리고 주가 놓으며 효도해 보렴. 아버님이 그러셨지? 노년엔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라고. 너희 재산 지키려면 아버님 잘 살려야 할 거다. 저는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정훈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의 젠틀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는 비겁하고 옹졸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 씨, 당신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않았소. 아픈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결국 돈 보고 만난 똑같은 인간이면서. 그 말에 저는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을 알아요? 당신은 그저 공짜로 몸종이 필요했던 것뿐이잖아. 병이 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추악한 속내를 봤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며느리가 요리 젬병이라니까 이제 아버님 입만 맞춰줄 사람 찾느라 고생 좀 하겠네. 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등 뒤로 도연의 고함과 나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정훈의 가쁜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저를 올감했던 그 화려하고 숨막히는 아파트를 벗어나자 차가운 밤 공기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 골목을 호령하던 당당하고 서슬퍼런 미경식당 사장 한미경의 눈빛이 되살아나 있었죠. 제 손에 쥐어진 2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칼이자 방패였습니다. 거리에 나와 택시를 잡고 보니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대견해서였어요. 그들이 설계한 덫을 부수고 오히려 그 덫의 명의를 칼로 휘둘러 제 자유를 되찾아온 거니까요.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정말이지 사랑인 줄 알고 속았던 제 순정이 아깝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미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으로 벌을 받은 셈이니까요. 아버지를 돌보며 겪게 될 그들의 갈등과 고통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무너질 그 집안의 미래가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죠. 택시가 제가 원래 살던 동네에 다와갈 때쯤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매연 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공기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간병인도 누구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미경입니다. 제 발로 서고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는 당당한 여자 말이에요. 가방 속에 든 통장을 꼭 쥐어보았습니다. 언제 쫓아와서 달라고 난리칠지 모르지만
이 돈으로 제 식당을 다시 세우고 저를 믿어준 단골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다시 대접할 겁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을 위한 밥상도 아주 정성스럽게 차릴 거예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 곳, 제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그 골목으로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그 지옥 같던 아파트를 빠져나온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골목을 핥히던 계절을 지나 이제는 담벼락마다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죠. 저는 그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훈의 가족들은 예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네 횡령인에 모내하며 한동안 제 휴대전화가 불이 나도록 협박 섞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방문간호사 미라가 조용히 건네준 정훈의 실제 진단 기록지와 제가 목숨처럼 챙겨온 그들의 비열한 음모가 담긴 녹취 파일은 그 어떤 법적 공격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정훈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짧고 단호한 문자를 보냈어요. 집 소유권은 법적으로 온전히 저에게 있었고 그걸 어떻게 처분하든 제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꾸 귀찮게 굴면 이 녹취 파일 검찰에 넘기고 당신들이 여태껏 갈아치운 여자들 다 찾아내서 공동 대응할 줄 아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아요. 그 한 문장을 끝으로 저는 그들의 번호를 영구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쓰레기통에 그들을 통째로 던져버린 셈이죠. 저는 이 돈으로 제 인생의 이막을 아주 화려하고 단단하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미경식당이 있던 그 정겨운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고 볕이 잘 드는 코너 자리에 새로운 가게를 얻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1개월 내내 저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인테리어 현장을 지켰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훈이 아는 척하며 가르쳐 주었던 조명 배치나 손님 동선 설계 지식은 제 새로운 가게를 꾸미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원수에게 배운 기술을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기로 바꾼 셈이니 이보다 더 통쾌한 재활용이 어디 있겠어요? 드디어 재오픈 날 간판을 새로 올렸습니다. 예전의 촌스러운 간판 대신 미경식당 나의 밥상이라는 세련된 글자가 새겨진 간판이었죠. 문을 열기도 전부터 예전 단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 박 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껄껄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사장님, 내가 이 손만 못 잊어서 그동안 10kg나 빠졌잖아.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야 나타난 거야. 다시는 누구 따라서 어디 가지 마요. 우리 굶겨 죽일 일 있어? 영숙이와 최 반장도 화사한 화분을 하나씩 들고 찾아와 식당 안을 시끌벅적한 잔칫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헛살지 않았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씩씩하게 앞치마끈을 질질 매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 기사님, 밥맛 떨어지게 무슨 엄살이에요. 여기 고기 반, 김치 반 넣은 칼칼한 김치찌개 나갑니다. 오늘 다들 배 터질 때까지 안 보내줄 거니까 각오해요. 식당 안은 순식간에 사람 사는 냄새와 뜨거운 김 그리고 정겨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를 간병하기 위해 억지로 간을 빼고 끓이던 그 죽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삶에 활력을 주는 진짜 음식을 만드는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대형 국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훈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말이죠. 몸 관리가 곧 재산 관리라고 했지? 그래요, 전직 교수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설계하며 살 겁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 비위 맞추는데 내 귀한 시간 1분 1초도 더는 안 쓸 거예요. 정신없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 친구 순자가 미용실에서 들은 아주 고소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엉덩이를 들썩이며 정훈 가족의 비참한 몰락을 전해주었죠. 미경아, 너 그 소식 들었니? 그 집 양반 결국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서 요양병원 신세가 됐다더라.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간병할 거냐고 병원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결국 그 비싼 아파트까지 내놓고 뿔뿔이 흩어졌대. 아들놈은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자금난까지 겹쳐서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더라. 지들이 판 덫에 지들이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꼴이지 뭐니. 순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타인의 절박한 외로움을 이용해 자신의 편안함을 챙기려 했던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순자에게 시원하고 달콤한 수정과를 한 잔 가득 내어주며 시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순자야, 인과응보라는 게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 아니었나 봐. 난 이제 솔직히 그 사람들 소식 하나도 안 궁금해. 지금 내 식당 찾아주는 고마운 사람들 밥해 먹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거든. 가게 마감을 마친 늦은 밤, 저는 홀로 앉아 새 메뉴판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칸에 제가 직접 손글씨로 적어 넣은 메뉴는 바로 무가당 수정과였습니다. 한때는 정훈의 지독한 통제와 구속을 상징하던 그 무가당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 건강을 제 스스로 챙기겠다는 제 주체적인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누가 선택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이렇게 천지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저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퇴근 후의 어두운 정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로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아주 꽉 채웠으니까요. 손님들의 밥그릇을 산처럼 채워주던 제 거친 손은 이제 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단단하게 빚어내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든든한 숫자는 제 독립의 깃발이었고 다시 굳게 잡은 국자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것 같았죠. 식당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유난히 싱그럽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봄밤의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쌀을 씻고 진한 육수를 우려내겠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그 모든 고된 노동이 누군가의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위한 숭고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섣불리 기대지 않고 제 튼튼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남은 생을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미경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타인의 지나친 호의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경계하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틈새를 파고드는 가식적인 배려는 때로 달콤한 안식처처럼 보이지만 그 실장은 누군가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교한 엿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환대가 나의 헌신과 노동을 당연하게 착취하려는 권력 구조로 변질되는 순간 그곳은 보금자리가 아닌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때일수록 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타인에게 기댄 평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과 자립심을 놓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